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이 늦긴 했지만, 네. 일단 재선을 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은 워낙 인지도가 높으셔서, 당연히 재선하실 줄 놀리시는 거죠? 알았는데, 최고위원 이번에 선거까지 도전을 좀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의정 활동 잘하고 계시지만 굳이 내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의 또 역할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는 좀 뭘까요? 지금 현재 전국을 보면 무슨 일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어지럽잖아요, 나라가.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 정치 일정대로 갈지 안 갈지조차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야 된다. 그 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크게 두 갈래가 있겠죠. 하나는 탄핵, 그리고 재집권. 왜냐하면 탄핵과 재집권이 동의어가 아니잖아요. 탄핵에서 멈추면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 겁니다.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민주당이 재집권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재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당이 가장 필요한 표는 어디에 있느냐? 외연 확장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외연에 있는 표들은 어떤 표들이냐? 정치가 싫거나 정치가 시끄러워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정치를 혐오하거나 그러면은 그런 분들께서 한 번쯤 민주당을 돌아보고 다시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표를 줄까 말까 라고 고민을 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고민은 어떻게 하도록 만들 것인가. 감동을 주는 민주당만의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선한 정치의 힘을 매우 믿는 사람이고요. 내가 낸 세금이 사회적 약자의 삶을 이렇게 바꿨어. 내가 낸 세금이, 내가 동의한 정책이 이 아픈 사람의 삶을 이만큼이나 바꿔놨어.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그 행복감. 그게 선한 정치의 힘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선한 정치는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정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정치를 최대한 많이 알려야지 민주당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탄핵이 재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한 정치의 힘 속에서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저 강선우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이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는 뭘까? 지도부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거기에서 내 역할을 잘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계기에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어떤 관계를 굉장히 좀 홍보 과정에서 아무튼 당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치의 시작이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부터 사실 시작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온라인 당원 출신이에요. 무슨 개냐고 물어보면은 인터넷계라고 대답합니다. 어떤 계기로 이재명 전 대표와 좀 가깝게 됐거나 혹은 정치적인 신뢰관계가 두터워지게 됐는지 좀 그런 걸 좀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하나는 이제 일을 함께하는 관계의 발전이 있었겠고요. 다른 하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관계의 발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을 하는 관계는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거는 우리 당 내에 있었던 대선 경선에 제가 그때부터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하는 기획 일들을 거의 도맡아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내 경선 때는 김상욱 교수와 우리 대표, 당신 후보였죠. 후보의 대담을 기획하고 섭외하고 실무까지 다 총괄을 했었고요. 그리고 본선에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되고 난 이후에는 마이클 샌델, 그리고 유발 하라리와 비공개, 그리고 직무조서의 대담, 그리고 지금까지 어느 대통령 후보도 하지 않았던 일, 사랑노래 작사, 이런 걸 섭외, 기획, 실무,
스크립트 쓰는 거 모든 것을 제가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그거를 대표에 맞게, 대표 이미지에 맞게 그 일정을 소화하려면은 대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있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대표님과 많은 대화를 깊이 그리고 오랫동안 나눠 썼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이후에 그렇게 계속해서 함께 정치적인 동지로 왔고요. 그리고 인간적인 그런 거는 이제 왜 한순간에 딱 이렇게 감동을 받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21대 국회 때 저희 아이가 발달장애인이어서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발달장애인 참사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의안이 21대 국회에서는 가장 많은 의원들이 함께한 원안 그대로 통과된 유일한 결의안이거든요. 그걸 발의를 했을 때 대표님께서 따로 연락을 주셔서 저희 아이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그 친구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심장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감동받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엉켜서 시간이 함께 흘러가면서 이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좋은 동지가 됐죠. 같이 일해보면서 오히려 더 서로 신뢰관계가 두터워진 그런 관계군요. 왜 그랬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특히 뭐 선거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서 좀 과장도 좀 할 수도 있고 당원들은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을 다들 내세우기 때문에 한번 왜 그랬는지 이걸 한번 좀 당원들은 좀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 시청자들 대체로는 민주당을 정말 강하게 응원하고 특히 좀 중단 없는 개혁 이런 것들을 응원하는 당원과 시민들이 좀 많이 보는 채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질문은 다소 좀 당의 내부의 이야기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논란의 지점들을 좀 민감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에서 가장 좀 지켜보시면서 개선해야 될 것들은 뭐라고 좀 보셨는지 궁금한데 제가 미리 좀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얼마 전에 무슨 법안 발의하셨죠? 당원들이 예산을 사전에 당이 예산을 심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설명하셔도 괜찮고요. 아무튼 민주당에서 가장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법안도 어찌 보면 같은 맥락에 있는데요. 민주당이 부자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어디서 나느냐? 당원들의 당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상당 부분이. 그런데 당비만 내고 그 당비를 쓰는 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라는 게 당의 입장이에요. 그게 결국은 엘리트주의거든요. 왜 우리가 알아서 쓰느냐? 우리가 더 잘할 거거든요. 이 기초되지 않으면 여기에서도 의견이 들어볼만 하고 여기에서도 다른 의견을 들어볼만 하고 우리가 늘 가장 좋은 결정을 하는 건 아니야. 우리가 늘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의사결정이 되어지기는 힘들죠.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돈 내고 낸 돈 우리가 알아서 쓸게 거든요. 다른 당의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을 뽑는 데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주세요. 원내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당원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주세요. 새로운 현상이에요. 2024년에 등장한. 작년에 그런 목소리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처음 등장했어요. 그러면 왜 저런 말씀들을 하실까?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참 많이 봐요. 그건 국회의원이 가진 투표권이니까 틀렸어. 그 주장은 틀렸어. 왜냐하면 내가 해봤는데, 내가 오랫동안 당에 있어봤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는 성공을 한 거예요. 선수도 높고. 그러니 원래 우리 모두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내가 성공을 했던 경험에 기초해서 그 다음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들이 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목소리에 대한 질문 안 하는 거죠. 질문을 안 해도
내가 옳다, 결과적으로 내가 옳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엘리트주의인데 그 엘리트주의는 이 정당 안에서 엘리트주의는 정당의 개방성을 닫습니다. 네. 그리고 당이 개방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은 정당이 돼요. 공정하지 않은 정당은 무능한 정당이 됩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가장 타파해야 될 거는 저는 1순위가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해요. 내가 옳다는 거. 그렇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법안도 발의하시고, 네. 안 그래도 좀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뭐랄까, 당원 주권 강화, 최근에 그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미 뭐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가끔씩 당대표의 뜻과 다른, 또는 당론과 다른 어떤 이견들을 최고위원이 직접 노출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심심치 않게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당원들이 좀 비판적인 어떤, 글들을 올리거나 문자를 보내면, 그게 이제 뭐, 강성 당원들의 좀 뭐 폭력, 팬덤, 뭐 이런 식의 항상 좀 비난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기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당원들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요. 만약에 최고위원으로 되신다면 당대표의 뜻과 다른 어떤 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우선 이 당론이라 하는 것은 당인이 당론을 따른다는 것은 그 당론의 처음부터 끝까지 조사 하나하나까지 다 따져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동의를 해서 따르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당을 믿고 내가 당을 사랑하고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전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비록 동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민주당, 내가 신뢰하는 민주당, 그리고 우리 민주당의 집단지성에 대한 나의 신뢰인 것이거든요. 그 신뢰가 없다면, 그리고 그 신뢰에 나 스스로 만약에 반대를 한다면 당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은 무소속으로서 자유롭게 정치하면 됩니다. 그 원칙이 갑갑하다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을 일단 선출하고 나면 어쨌든 요 최고위라는 것이 당의 최종 의결 기구인데 뽑아주고 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드렸던 약속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 당원 상시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끊임없이 평가받자. 끊임없이 당원들에게 감시도 받고 견제도 받자. 라는 게 있는데 그 생각은 어디에서 출발을 한 것이냐.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떤 상황에서는 대표를 한다고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대변을 한다고도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대리를 한다고도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는 지도부가 당의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는 저는 단순 대리인의 역할을 잘 받아서 해야 되는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 정치인이고 내가 최고위원인데 내가 단순 대리인? 자존심이 좀 상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 역할이 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표의 생각이나 다른 최고위원들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정체성을 뭘로 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입법을 할 때는 뭐 대표성을 가질 수도 있죠. 누군가를 대변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당의 의사결정이거든요. 당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단순 대리인이다. 라고 저는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당론이나 뭐 이런 것들 정해지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논쟁은 하더라도 다만 하나가 이렇게 딱 정해진 뒤에는 이제 당론이나 당대표의 뜻과 다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당원들의 또 평가도 받아야 된다. 최고위원들은 그런 취지로 해석하면 되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예, 수박 정치인, 네. 뭐 검증 또는 네. 뭐 심판 뭐 네. 이런 표현들 당원들이 많이 씁니다. 네. 당내에서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좀 의견들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의원님 개인은 좀 어떻습니까? 이 단어, 네. 이 용어에는 감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어떤 단어든. 그리고 왜 이렇게 부르지? 라는 물음표를 한 번은 찍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단순히 그 단어의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을 논하기 전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르지? 왜 수반이라고 부르지? 그 뒤에는 당원들의 분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그 분노가 어디에서 기인을 했는가? 당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거 아니에요? 당인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함께 정치의 방향성을 함께 바라보는 동지, 함께 몸을 담고 있는 민주당의 당인으로서는 부적절하고 틀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화가 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 단어를 해석을 해보면. 그 해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죠. 네. 원래 좀 보면 이렇게 늘 이렇게 민중의 언어는 좀 과격하고 원래 좀 다분히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죠 원래. 네. 과격하다는 표현도 맞기도 한데 어찌 보면은 쉬운 말들일 수도 있죠. 그렇죠. 직관적인 말들. 알겠잖아요. 들으면 그게 어떤 뜻인지 알겠잖아요. 특별히 해석이 있겠고 단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단어는 아닌 거니까. 제가 뭐 시민들도 많이 만나고 당원들도 많이 만나보는데 어떤 하나의 한 모습만 가지고 수박이라는 어떤 딱 그 비유를 바로 하면서 공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나를 보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은 이제 언론이 이제 좀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좀 민주당에서 좀 강한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을 향해서 폭력적 팬덤 이렇게 좀 비난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강성 당원이 민주당 당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이기 때문에 강성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사회가 강성으로 변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적 자본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사회적 자본 안에서 내가 생존하려면 강하게 매일매일 싸울 수밖에 없어요. 내 삶 자체가 강성으로 변한 거예요. 그 변한, 그러니까 불행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변한 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버텨내는 2024년도의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입당을 하신 것뿐이에요. 그러니 언론들이 이 상관관계 내지는 인과관계 자체를 심도 있게 저는 고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 한 조각만 보고 지금 대표가 이재명 대표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당원이니까 쟤네 왜 저래? 라는 거죠. 우리 사회 전체를 보면 사회와 똑같이 닮아있는 당원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민주당 당원의 강성이고 그들이 폭력적이고 저는 그 해석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짚지 않았으니까. 기존 정치인들에게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설명을 들으니까 사실 뭐 저도 이제 뭐 기자이면서도 동시에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를 목도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소리를 좀 강하게 내는 이제 시민이자 기자이기도 한데 말씀을 좀 듣다 보니 제가 이렇게 뭐 질문을 드렸지만 뭔가 이렇게 좀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솔직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당원들이 그 설명에서 많이 위로를 좀 받는 느낌으로 보실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감사한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검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당연히 검찰 관련해서 뭐 얘기할 게 너무 많지만 우리 당원들에게 궁금한 거는 질문이 이거일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이제 당대표가 만약 또 당선이 되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동의안 네. 또 검찰이 네. 청구를 해서 네. 국회에 제출을 하면 네. 그 문제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검찰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요.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검찰이다. 3번 부결. 네. 근데 또 비공개 투표를 만약에 하면 또 네. 당원들은 뭐 당론과 다른 투표를 하거나 네. 그런 의원들도 막 색출하려고 할 텐데 네.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정치인은 본인이 내린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공개 투표일지라 하더라도 왜 설명을 못하고 왜 책임을 못 집니까? 그것이 본인의 소신이었다면. 그렇게 저희도 질문을 드리면 꼭 의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당의 화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논쟁하고 토론 뭐 이런 거를 뭐 필요하지만 이미 이제 결론 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해서 당의 화합을 깨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취지로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내린 결론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분열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당의 화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분열의 씨앗을 있는 대로 뿌려놓고서는 화합해야 되니까 야 뿌린 씨앗 그냥 덮자? 이거는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비겁한 거죠. 책임은 지기 싫고 내 멋대로는 해보고 싶고 이거 아닐까요? 단순하게 표현하면.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다 공통적인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각 최고위원 후보들께. 네. 이제는 좀 강선우 의원님에게만 좀 해당되는 당원들의 좀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민감한 질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질문에 답변을 잘 하시면 당원들이 많은 오해를 또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제 우리 강선우 의원님께서 이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이제 녹음 자료 뭐 이런 것들 이제 비동의 녹음죄 처벌 법안을 주도해서 발의를 하셔서 이게 지금 당원들 사이에서는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우선 그게 비동의 녹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반의사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안 내용이 반의사라고 여러 군데 명기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녹음의 범위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관계 전 대화 내용. 왜냐하면 대화는 그 쌍방간의 대화는 동의 없이 녹음할 수 있습니다. 네, 다 녹음 가능합니다. 성관계 이후 대화, 뭐 여러 가지 대화들 다 녹음 가능합니다. 그 법안에서 의사에 반해서 녹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관계 시 나는 신음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소리입니다. 성관계 시의 신음소리를 포함한 여러 가지 소리는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를 의사에 반해서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의사에 반해서 유포를 하거나 유통을 하거나 그것을 금지하자는 법안이고 내용 자체는 그러하고요. 발의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신음소리를 유포를 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피해자분이 저희 의원실에 오셨고 그리고 왔을 때 그 즈음해서 그 이전에 그 피해로 인해서 이제 자살을 했던 그런 언론 보도들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리벤지 포르노 같은 이제 왜냐하면 신음 소리가 특정이 된 거죠. 아는 사람이 들으니까 이거 너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주도를 해서 그렇게 했던 일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발의를 하고 보니 굉장히 좀 다른 방향의 무고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성별의 문제는 전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하는데 그 성폭행을 당하는 와중에 녹음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런 이제 질문들이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 질문들이. 그렇게 해서 그 해당 법안은 임기말 폐기가 됐고요. 어떤 방향으로든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든 네. 뭐 어떤 성별이든지 간에 억울한 내지는 무고한 피해자는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그러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의견을 더 많이 청취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더 많이 좀 오래 숙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좀 더 종합적으로 조금의 틈에서도 억울하거나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동시에 이 성폭력의 피해자는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 제가 21대 때 발의했던 그 법안 자체에는 좀 부족한 점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구멍들이 소위 구멍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폐기가 됐던 네. 그런 법안입니다. 법안 발의는 했다 하더라도 네. 또 다른 문제의식이 생기거나 네. 또 다른 어떤 모순의 지점들을 그렇죠. 경청하면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법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는 네, 그런 거는 모든 법안들이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당원들이 그 부분에 좀 민감했냐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하나 이제 그 어떤 조사 과정의 원칙으로서 어떤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사 과정의 원칙으로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이제 견지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피해자 주장 절대주의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나아가서 뭔가 이 사건의 실체가 정확하게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어떤 이 성폭력 사건의 어떤 미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좀 문제의식이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법안에 대해서도 조금 당원들이 걱정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충분히 걱정하실 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뭐 그런 그 발의를 하게 된 배경이나 취지나 아니면 법안 내용은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어떤 법안이든 그런 다른 목소리들이 이렇게 그런 우려를 주실 때는 저는 충분히 제고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 이제 정치관을 갖고 계시면 뭐 최고위원 후보로서 정말 손색이 없는 이미 자격을 갖추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또 다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최고위원 후보님께도 좀 드리는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많은 민주당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응원하고 계승해야 될 민주당의 좋은 정치의 어떤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유산인데 동시에 그러나 문재인 정부를 응원했던 것에 견줘서 특히 검찰 개혁의 과정 결과물들이 여전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것 때문에 사실 지금 이 검찰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여전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또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검찰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을 이끄는 지도부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과정들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했었던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후보들을 당원들은 알고 싶어 하는 거 할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 과정의 원인 그리고 책임을 진다면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뼈아픈, 어찌 보면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했었어야 하는 일이고 그런데 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도 내려봐야 되는 것이죠. 그 결과로 탄생을 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되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검찰 개혁하겠다고 총장이 된 사람이에요. 속인 거죠. 그런데 속인 사람도 속인 사람이지만 그걸 속은 사람도 복귀의 과정이 아주 냉정하고 냉철한 복귀의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가도 분명히 필요하고.
검찰총장이 된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어느 순간에 선을 아주 넘어갔죠. 그런데 그것을 충분히 컨트롤할 위치에 있고 힘이 있는 부분에서 어찌 보면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 그래서는 안 됐었죠. 분명히 안 됐었죠. 그 결과로 나온 것이 지금의 이 정권 아닙니까?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아닌가요? 예. 거기에서 깔끔하지 못한 출발을 함으로써 그 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수사권이랑 기소권은 왜 분리를 해야 되냐? 같이 있으면 수사의 결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겠어요? 끼워 맞추기 하겠죠. 그 기소하려면. 네. 결과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니까. 뭐 조작도 하겠죠.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을 하겠죠. 왜냐면은 목적이 기소니까. 네. 거기에서부터 깔끔하지 못하게 떨어뜨리지 못했다. 잘못한 거죠. 예. 그리고 이 기소권 관련해서도 기소할 수 있는 권한과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권한을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분노하고 있는 포인트가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기소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김건희 씨에 대한 아무런 손을 쓰고 있지 않은 거예요. 네. 어찌 보면 기소할 힘보다 기소하지 않을 힘을 검찰이 더 많이 남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동장치, 네. 제어장치, 이것에 대한 기소권 남용에 대한 또 제어장치, 이 투 트랙으로 나눠서 네. 개혁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게 지난하지 않겠습니까? 과정이. 네. 완성을 하는 과정이.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예. 저는 나쁜 수사보다는 수사 공백이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탄핵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손발을 묶어놓는 거죠. 우선 네. 나쁜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일단 그만해라는 거 아닙니까? 이 검사가 하는 이 행동들을. 네. 근데 지금까지 국회는 이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는 것을 주저했죠. 부지런하게 했어요. 네. 해야 된다. 검찰의 그 완전한 수사 기소권 분리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그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공수처였어요. 많이 믿었죠. 그런데 이런 구조와 검찰 개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수처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힘듭니다. 네, 그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다 증명된 것 같고요. 네. 문재인 정부의 당시 검찰 개혁의 틀을 짰던 분들이 사실은 좀 과오를 범한 것이고, 네.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사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단계론을 펼치는 바람에, 검찰 개혁의 단계론을 펼치는 바람에, 정권 초반에 일부 이렇게 진행은 됐습니다만, 중후반기로 갈수록 오히려 되치기 당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개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가장 힘이 있을 때 몰아쳐서 하는 거 말고는 완성할 수만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민주당의 당시의 지도부, 그 결정과 검찰개혁의 과정에 함께 하셨던 분들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특정 개인을 저희가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임을 지는 형식이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아닌지 정도는 평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데 없다고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런 분들 중에 책임을 좀 통감하셔야 되는 분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또 도전을 하시고 왜 출마하냐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을 안 하거나 검찰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그냥 말을 하거나.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묻는 일들이 시작이 돼야죠. 네. 그리고 저는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범했던 과오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어떤 뭐 인사 조치라든지 아니면 거취에 대한 조치라기보다 그 과정을 복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평가를 내리고 또 함께 참여를 해서 평가를 내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는 그 과오를 범하지 않을 여러 가지 탄탄한 정보들과 지식들을 얻어낼 수 있거든요. 네. 최소한 그것은 좀 해줘라. 네. 그때 내가 어떤 말을 해서 이게 브레이크가 걸렸었어요. 네. 그때 내가 어느 쪽으로부터 어떤 의견을 들었는데 결국은 그게 잘못된 거였다든지 그런 정보쯤은 좀 달라. 네. 그게 최소한의 책임이 아닐까요? 최소한의. 그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뭐 충분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당원들이 이해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언론 뉴탐사 이제 거의 모든 질문 드렸고요. 시민언론 뉴탐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강선우 의원님 뭐 잘 알기도 하지만 모르는 분들도 네 맞습니다. 네. 예, 그 생각보다 기대하셨던 것보다 약간은 현재로서는 조금은 더 분발을 많이 하셔야 최고위원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본인 좀 홍보도 하셔도 되고 네. 당원들에게 좀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당원들에게 인사하셔도 되고요. 네,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저 이번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기호 2번 강선우입니다. 인터뷰 쭉 보시면서 함께 조금 더 공감하는 마음이 넓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그리고 우리가 같은 곳을 보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조금은 더 단단하게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 전당대회 성적표를 받아들고 물론 마음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었겠죠. 굉장히 힘들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힘든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쳐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함께 좀 이런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동지애로 그 귀한 투표 중에 한 표를 주신 그 마음이 너무 소중해서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 때 어디선가 강선우 한 표 줘야지 라고 기다리고 계신 그 마지막 당원 동지분의 손을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그리고 더 분발해서 열심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